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한국 정치 급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중 전쟁 진행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진행되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못을 좀 꽝꽝 박아 놓으려고 요새 며칠째 하고 있죠. 오늘도 그런 문맥에서 말씀을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가 남북 뭐 평화 이런 거 연출해 가지고 표 좀 벌고 지지율 좀 벌더니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거다.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무슨 특별히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아저씨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한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택시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백선혁 장군님 만나러 갔습니다. 이 백 장군님이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99이시죠. 1920년생이시니까 내년에 이제 100세가 되십니다. 우리나라 강골 군맥의 이제 말하자면 그 뿌리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의 소식을 들으면서 착잡한 게 이 강골 군맥은 다 어디 가고 전부 군복 입은 공무원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빈소에 현역 장성들이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역 군인들이나 한 명도 안 왔다 그러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부 자기 보신만 생각하지 동지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 같으면은 전선에서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도 자기 생명 건지는 것만 열심히 군대 말로 화이바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니체는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귀하들이 군복을 유니폼으로 통일해서 입었더라도 귀하들 개개인의 정신이 별 볼 일 없는 붕어빵으로 찍어낸 그런 획일적 정신이 아니기를 빈다. 귀하들 한 명 한 명이 용감한 개인이 되기를 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신머리가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거의 그 노골노골해진 상태에서 군복만 맞춰서 입고 다니면 됩니까? 장성이 아니죠. 저같이 왕년에 나쁜 짓 많이 한 놈도 반성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 아저씨들 기운 좀 내십시오. 사실은 백 장군님하고 저하고는 저희 외가가 평양인데 저희 외가하고 그 평양 백씨 집안하고 겹사돈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한 번도 백 장군님한테 소개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저분 한번 가서 인사드려야지. 특히 요새 이제 이재수 장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마침 여기 사진에 맨 말하자면 왼쪽에 계신 이 점사는 이 대선배님이 백 장군님을 잘 아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안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백 장군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니에요. 처음엔 야라고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고. 그래서 제가 좀 까불었죠. 연세는 없고요. 나이만 있습니다. 올해 만으로 59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이 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 그 너희 집에 공산주의 하던 놈 있다고 들었는데 그 놈이 누구냐? 그래서 그게 접니다. 제가 공산주의 했었습니다. 88년까지 그랬더니 그게 너였냐? 자, 뭐 왜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사실 이런 강골 군맥이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백장군 같은 그런 그 마인드셋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군복 입은 분들 중에 많아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나라
장성들이 별들이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공무원이 되든 아니든 간에 지구는 돌죠. 이 미중 전쟁이 지금 심각해요.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골 아픈 게 도대체 기레기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미중 전쟁 그러면 거기에는 경제도 들어있고 그다음 인권도 들어있고 그다음 미국의 의해서 중국 지정학적 도발, 뭐 생각구나 난사나 뭐 몰디브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지부티나 이런 데 대한 지정학적 도발에 대한 미국 쪽의 압박도 있고 이 미중 전쟁의 패키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패키지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려면 9월 25일 트럼프 유엔 연설, 10월 4일 펜스의 허슨 연구소 연설을 들어보면 미중 전쟁의 이 풀 패키지가 딱 드러나요.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미중 전쟁을 무역 전쟁이라고 격화시키고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마치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의 모드인 것처럼 축소시키고 관세뿐만이 아니죠. 지재권,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중국의 관행, 국내 관행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노하우 다 내놔 뭐 이런 식의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관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런 거는 관세가 아니죠. 비관세 무역 전쟁인데 미국의 무역 전쟁도 테리프 관세 전쟁으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요번에 3월 1일까지 미국이 관세 패키지를 더 확대하지 않기로 한 거 앞으로 90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도 그래요. 아니 관세 전쟁이 왜 휴전입니까? 관세 전쟁을 확전하는 걸 유예한 거죠. 지금 이미 돼 있는 2,500억 달러 어치의 상품군에 대한 지금 돼 있는 관세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돼 있는 것 중에 2,000억 불 어치에 해당해서 그게 지금 10%인데 그걸 25%로 관세율을 높이는 것 확전이죠. 그거를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나머지 한 2,000억 불 이상 돼 있는 거 2,500억 불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를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얘기된 거는 뭐냐면 3월 1일까지 관세 전쟁을 확전하는 것을 유예한다예요. 그러면 관세가 아닌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무역 전쟁,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건 더 불붙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 아닌 지정학적 문제를 둘러싼 거,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에 대한 미국의 저항, 미국의 압박 이런 건 더 불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원에서 미중 전쟁이고 그 미중 전쟁의 한 부분이 관세 전쟁이고 무역 전쟁이고 그 무역 전쟁의 한 부분이 관세 전쟁이고 지금 결정된 거는 그 관세 전쟁을 기존 수위에서 더 높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년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관세 전쟁 확전을 유예한 거예요. 휴전이 아니라고요. 근데 언론들은 휴전이다 이러고 떠든단 말이에요. 중국 편 못 들어가지고 환장들 했나?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미중 관세 전쟁 확전 유예 내년 3월 1일까지. 그게 사실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지구는 돕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 전쟁 확전 유예 해놓고서 그래 너희가 뭐 관세만 지금 해당하는 줄 알아? 그리고 바로 화웨이 딸을 캐나다에 부탁해서 캐나다에서 체포하고 그걸 미국의 신병인도를 지금 요청한 상태 아니야. 왜 그러냐? 뭐 6, 7개 가짜 여권 쓰면서 이란과 딜하고 이란과 했다고 이러고서 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화웨이 딸이라 그러면요. 화웨이는 통신 장비 업체로서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기른 회사예요. 화웨이는. 그러니까 화웨이 딸이라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범털 세계에서 정말 그 왕초란 말이에요. 여성 왕초예요. 거의. 그 생기기도 잘생겼고 이쁘게 생겼고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팔짝 뛰죠. 그러니까 중국에 팔짝 뛰면서 중국은 뭐라고 지금 반발을 했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애플과 퀄컴 사이에 특허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법원이 그 공산당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중국 법원이죠. 중국 법원이 퀄컴이 이겼다, 애플이 졌다라고 어저께 판정을 해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퀄컴의 보급형 모델을 아니 애플의 보급형 모델을 애플이 중국 안에서 못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애플이 이 정도로. 근데 그것과 별도로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냐면 화웨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아주 심각한 징계를 할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징계해가지고 지금 회사 문 닫게 생긴 게 후지안 진화 세마이컨덕터스. 그러니까 우리 발음대로 하면 복건성 진화 반도체가 지금 문 닫게 생겼다고요.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옆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확전할 것을 내년 3월 1일까지 유예했을 뿐이지 관세 바깥의 영역은 계속 확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앞으로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즉 미중 전쟁은 점점 더 진흥화되고 매서워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뭐를 뜻하냐? 동아시아에서 문명 대 반문명, 자유 대 반자유, 인권 대 반인권의 그러한 전쟁이 붙는다. 이 뜻이에요. 이걸 한번 보시죠. 아니 중국도 문명 국가였는데 무슨 문명 대 반문명이야. 중국이 예를 들어서 송나라 때까지 한 10세기까지는 세계 최고의 기술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맞죠? 중국 문명 국가, 문명 맞죠? 근데 문명이 같은 문명이냐고요. 자, 이게 4,000년 전 그로테스크한 고대 종교 에집트 문명이에요. 이거 문명이죠. 이거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성인 교육, 그 레크레이션성의 성인 교육에 나와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그 생활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두 문명이 같냐고. 다르잖아요. 파라오가 지상에 강림하신 신으로 지배하는 이 그로테스크하고 괴기스러운 문명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중국 역시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고 괴기스러운 문명이에요. 중국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고대 문명적 성격을 불과 한 150년 전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60년 전, 120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옛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 사이의 전쟁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문명 대 반문명이라 그랬어요. 이때 반문명은 고대 문명의 그런 유죄, 잔재를 뜻하는 거죠. 자유 대 반자유, 이건 정확하게 그냥 보실 거고요. 인권 대 반인권, 이것도 바로 보실 거고요. 이런 거를 하나로 털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의 싸움이에요. 중국은 지금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로부터 좀 풀려나다가 다시 모택동 스탈린식의 전체주의로 시진핑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너의 G2가 돼서 그따위 짓해 주저앉아. 아니면 버리장머리 고치든지.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국 정치인들, 한국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전체주의라고 못 불러요. 왜냐? 그걸 부르는 순간 그걸 군사적 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게 된다고요. 왜냐? 미국은 이때까지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이끌어온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텐노 전체주의랑 싸운 것도 미국이고 주력이.
그다음에 유럽의 나치 전체주의, 그다음에 그 무솔리니 전체주의랑 싸운 것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소련과 동구를 제압해서 그 전체주의를 제압해서 붕괴시킨 것도 그 미국의 리더십 아래 일어났고, 또한 중국과 베트남을 개혁 개방으로,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 전체주의로 완화시킨 거죠. 그렇게 몰아붙인 것도 그 주역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주의랑 계속 갈등을 지난 1940년대, 40년, 41년 12월 6일 일제의 진주만 공습일 이후로 미국은 전체주의와의 갈등을 이끌어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 보고 전체주의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 미국의 정치 언어로는 정말 생사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 길들이기는 굉장히 유연하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생사결로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온갖 수단 다 갖고 있는데 금융,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무역, 지재권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놓고서 생사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너희 전체주의로 회귀 중이야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요. 한국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전부 중국에 무슨 비즈니스 하고 있는 친중파예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전부 중국으로부터 R&D 자금 지원받는 친중파예요? 한국에 있는 기러기들, 기자들, 언론인들 전부 중국 국익에 봉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익에 봉사하는 에이전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지금 미중 전쟁은 전체주의 대 반전체주의, 문명 대 반문명의 그러한 심각한 전쟁이고 이거는 최소한 10년 이상 간다. 세상에 8,700달러 1인당 GDP 8,700달러를 평균적으로 이루는 14억 명의 어마무시한 덩치를 문명과 자유와 인권과 공정무역과 공정시장 이러한 차원으로 끌어내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한 10년 그렇게 이상 가는 굉장히 심각한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언론인들,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제 내놓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미국은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순간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체계, 사상체계에서는 그걸 생사결을 가늠해야 되는 적으로 규정하는 거니까요. 마치 그 소련 망해가는 무렵에 소련 망하는 거를 굉장히 가속화시킨 사람이 레이건이잖아요. 그 레이건이 그 당시에 소련에 대해서 axis of evil, 악의 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랭귀지가 돼요. 똑같은 언어가 된다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 근데 소련은 군비견쟁 일으키면서 경제를 고립되어 있는 사회주의권 경제를 유지하고 원래 고립되어 있었어요.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 경제가. 거기다 군비경쟁 밀어붙여 버리니까 주저앉은 건데 중국은 경제가 세계 경제랑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묶여 있다는 게 지금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식량, 자원, 기술, 시장 모든 게 금융 모든 게 묶여 있는데 지가 어떻게 까불어. 그걸 까불 수 있다고 착각한 게 시진핑의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거를 살살 그러나 계속 꾸준히 끌어가지고 길들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서 전체주의라고 미국 쪽에서는 규정을 못해요. 혹은 전체주의 회귀 중이라고 규정을 못해요. 혹은 이거는 전체주의와 반전체주의의 싸움이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솔직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고 이 한국의 지식인, 한국의 정치인, 한국의 언론인은 제발 좀 제대로 떠들어 주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블로 걸려 있죠. 중국뿐만이 아니죠. 북한이야말로 전체주의 끝판왕이죠. 북한 전체주의는 제가 이름을
주체 사상은 무슨 주체 사상이야? 그까짓 것이 무슨 사상이 될 자격이 있어요. 이거 김일성 영생교예요. 영생하는 김일성 수령님이잖아요. 그 김일성 영생교죠. 근데 이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주의도 아니에요. 스탈린 책 거기 금서라니까. 이거 개족보 극악한 전체주의예요. 여기에는 일단 대량학살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둘째는 스탈린주의 모델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혈통,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신의 혈통이라는 이 텐노 전체주의적 그게 깔려 있어요. 종교성인데 그냥 교주님이 아니고 신의 대리인이야. 신이 육화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조선 땅에.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열 컨셉이 깔려 있다고요. 얘들이. 그러니까 미라 만들어서 이렇게 흉악하게 모셔놓죠. 그 메시아가 악마적 메시아죠.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하면 적그리스도죠. 메시아라기보다. 제가 메시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게요. 그 적그리스도의 신열 개념이 여기 있다고요. 이거는 건축물에서도 그냥 드러나요. 아, 이게 그 피비린내 나는 아즈텍 궁전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좀 더 현대적 스타일이죠. 이게 금수산 궁전 아니에요, 이게. 딱 배치 보면요. 딱 그 피비린내 나는 아즈텍 그 신전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 영생교라고요. 걔들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수령님은. 수령님은 영생하는 수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빨갱이조차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극악하게 타락한 형태라고 이거는. 이렇게 갈 거라고 김규식 선생이 옛날에 한 1947년경에 얘기를 했어요. 김규식 엊그저께 문재인이 인용했죠. 김규식이 그런 말 했거든. 김규식 선생이. 남의 장단에 춤출 게 아니라 우리 장단을 만들어서 우리 장단에 춤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이제 그 한반도 운전자론 다시 얘기하면서 엊그저께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문재인이 모르는 게 여러 개 많아요. 이 사람 뭐 하게 아는 걸 세는 게 빠르겠다. 모르는 건 너무 많이 세는데 셀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굴 인용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인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규식은요.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단독 정부 수립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을 갔다 왔다고요. 갔다 온 다음에는 사실상 단정 수립에 찬성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한테 출마해라. 이러고 겉으로는 참가하지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면피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출마하라고 권했다고요. 김규식은. 이 김규식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그 소련에 많이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내가 소련에 가서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정말 선량하고 순박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도 공산주의 한다고 혁명하니까 무려 700만을 잡아주겠다 서로. 근데 여기 조선인들을 보자. 우리 한국인들을. 여기 사람들은 비열하고 잔인하다. 여기서 공산주의 했다가는 피바다 벌어진다. 피바다.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그 김규식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그 야만의 조국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얼굴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하게 잔인하고 비열한 그런 속성도 있어요. 물론 어느 나라 민족도 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좀 심해요, 여기가.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잡종 극악한 김일성 영생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문화 원형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극악한 그 사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안철수를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안철수 그 말 했었죠.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남용. 오케이. 만약에 빨갱이를 우리가 정통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런 빨갱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정통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자는 없어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는 가끔 학자 중에 있어요. 그러나 레닌 스탈린까지는 안 간다고요. 그 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마르크스 학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르크스 학회 버젓한 교수들이 회장을 해요. 학회 회장을.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그 사람들 평소 생각이나 움직임이 지하 혁명당 만들어서 혁명운동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마르크스 그 사람이 자기들이 보는 마르크스의 학문적 주장 거기까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빨갱이를 피바다 계급투쟁 혁명을 하겠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걸 빨갱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런 빨갱이 없다고. 그건 안철수 한 말이 맞아요.